이어서 계속 알아보기로 합시다. 네, 우선 유럽의 역사 속에서 오늘날의 고대 그리스 문화와 고대 로마 문화와 유럽의 관계를 크게 한번 보기로 합시다.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보는 세계라는 것은 유럽을 통틀어서 세계라고 보았겠죠. 마치 우리 동양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한 천년 전에는 다들 그렇게 얘기했겠습니다. 유럽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계사라고 부르지만 유럽의 역사로부터 시작했죠. 자기 중심으로 보자면 세계 4대 문명했을 때 나오는 중에서도 이어서 이제 문명권을 형성해서 제대로 된 자기들의 문화라고 자랑하고 있던 것들은 그리스 문화가 제일 효시일 겁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 반도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리스 문화. 그리스 문화 그러면 흔히들 여러분들 저렇게 했겠죠. 지중해를 배경으로 해양 문화가 뛰어나고 무역도 뛰어나고 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BC 10몇 세기서부터 비롯되었던 고대 그리스 문화 시대에는 지중해 연안이 전부 다가 그리스의 문명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스 문명을 해양 문화라고 하면서 헬레니즘 문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도시국가라 그랬죠. 아테네고 전부 다 모든 도시들이 도시가 바로 국가 비슷하게 도시국가 폴리스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그 당시 해양 문화가 뛰어나서 항해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지중해를 배경으로 지금의 아프리카의 북부의 이집트니 아니면 지금의 어디입니까? 알제리 아니면 그 옆에 저기 도시까지 아니면 지금 로마 지금 이탈리 반도의 큰 대부분의 도시들도 그리스와의 해상 무역을 하고 있던 도시들이었습니다. 일종의 도시국가들이겠죠. 로마도 마찬가지고 지금 프랑스의 마르세유 마찬가지죠. 스페인의 그 어디입니까? 발렌시아입니까? 그쪽도 고대 그리스의 한 그 국가 그리스 문명권과 교역을 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역사가 깊죠. 아니 영향력이 넓죠. 그 뒤에 이제 로마 문화가 또 싹이 텄을 때도 지금의 로마도 예전 그리스 문명권 속에서는 하나의 도시국가, 베니스도 마찬가지였고요. 크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리스는 문자가 있었죠. 지금의 그리스 같은 알파, 오메가 이런 식의 문자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그 그리스에서는 알다시피 그리스에 뭐 철학도 나왔었고 자연과학도 있었고 물론 그 이전에 지금의 중동 지방에 있던 아랍권에서도 더 뛰어난 문화가 있었던 겁니다. 숫자가 있었고요. 기하학도 뛰어났고 흔히들 우리 학문 이름에 알파벳으로 AL 붙은 R 학문 이름도 그렇지만은 어떤 물건의 이름도 알제브라 혹은 또 뭐라 그럴까요? 알콜 전부 다 알라신을 모시던 이슬람 문명권에서 나와있던 산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그걸 같이 이제 교류를 했던 또 이어받았던 그리스 문명권에서 더 뛰어난 자연과학 나가서 또 철학, 정치학이랄까요? 이런 여러 학문들이 꽃을 피웠습니다. 그것이 인근으로 번져나가서 지금의 로마의 도시국가 베니스나 로마나 나폴리에도 전파가 되고 그랬어요. 유명한 일화 중에 일화라기보다는
당시 그리스인데 생각했던 자기 세계의 그리스 문화권이란 게 지금의 그 카이로에, 그러니까 이집트 나일강의 그 하구죠. 하구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를 고대 그리스인들이 고대 그리스 문화권에서 있었던 온갖 인간의 학술, 연구, 업적들을 총망라했던 일종의 양피지겠죠. 지금과 같이 훌륭한 도서나 책이 아니라 양피지로서 일종의 모든 그 당시 인간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 곳에 집대성 해놓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바를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고 오늘날 부르고 있죠. 거기에는 뭐 자연과학, 수학, 이학, 문학, 과학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의 그 정신세계를 집대성해서 한 곳에다 모아놓고 필요할 때 후손들이나 찾아가서 뒤져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꿈도 꾼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세우려고 했던 도서관을 지금 알고 좁은 그리스 반도가 아니라 지금 말하자면 이집트의 항구 도시에다가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건 그리스 문명권에서 꾸었던 꿈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좁게 생각하는 그리스면 그리스만 있고 그리스 문화는 그리스 반도만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좀 이따가 로마로 가면 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뒤에 로마 그리스 문명권의 하나의 도시국가였던 고대 로마, 그것도 같은 고대죠. BC죠. 로마에서 이제 로마 건국되고 또 팽창하고 문화가 이제 커질 때 그리스 문화를 이어받아서 다시 로마 시대에는 언어가 그리스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로마인들이 쓰는 문화 라틴어가 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라틴어는 엄청 흔히 쉽게 말하자면 어려운 배우기가 힘든 그런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격 변화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칭에 따라서 수에 따라서 남성, 여성 혹은 명사를 하더라도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소유격이냐 대격이냐 역격이냐 하도 복잡하다 보니까 하나의 명사 혹은 실사, 동사라도 과거냐 현재냐 온갖 그런 한마디 안에 생길 수 있는 온갖 의미의 위상들을 한 단어 끝 의미를 가지고 다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 자체가 엄청 배우기가 힘들죠. 그러나 그것이 장점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들은 어순이라는 게 있죠. 영어나 우리말이든. 근데 라틴어에는 위치가 어디 있더라도 이 말은 목적격으로 쓰이도록만 모양이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갖다 두어도 앞에 두어도 뒤에 두어도 목적격이 됩니다. 나는 학교에 간다인데 아마 우리말도 어떤 점에서는 간다 나는 학교에 해도 뭐 알아는 듣기는 들을 수 있겠죠. 근데 라틴어는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따로 어순이 없을 정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장점 때문에 어떤 뭐라고 할까요? 행정적인 역사 기록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관청이라든지 아니면 종교, 당시 카톨릭이죠. 기독교라든지 그래서 전부 다 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 로마 시대 때. 라틴 문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라틴어로 이루어진 문화라 해서 라틴 문화, 고대 라틴이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고대 로마를 두고서 그 로마에서도 마찬가지로 로마 문화권 자체가 도시국가보다 큰 단위이지만 여전히 로마가
전 지중해를 휩쓸고 있었죠.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뒤에는 막강한 문화적인 힘으로서. 그러나 이때 우리가 유심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로마가 혹은 그리스, 그 이전에 그리스와 그 다음에 로마가 고대부터 해서 엄청난 눈부신 문화, 문명을 이루고 있을 때 지금 우리 말하는 프랑스 혹은 독일, 영국, 대부분의 유럽은 어떠한 지경에 있는지요. 당시 지금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미개 상태입니다. 문자 없는 것은 둘째치고 제대로 된 역사 없었고요. 민족적인 정체성도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았던 시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세계사 시간에 이 얘기 들었겠죠. 로마의 황제 시저가 황제가 되기 전에 일종의 총사령관 시절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프랑스 남부지방 쪽에 로마로 보자면 알프스를 넘어서 유럽의 미개한 지역에 가서 총사령관 역할을 하고 있던 시저, 당시 장군이 총사령관 장군이 있던 시저가 썼던 책 기록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른바 갈리아 전기란 이름으로 우리말로는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갈리아란 것이 지금의 프랑스입니다. 고을 지방을 갈리아라고 그 당시 불렀겠죠. 그게 보면 그런 일화가 나온답니다. 파견군의 사령관으로서 아주 위험한 적군이 있어가지고 막아내고 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만에 하나 대비를 해서 비싼 경계를 세우고 또 군인들을 훈련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많은 부분을 맹수를 잡는데 병사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로마에서는 알다시피 콜로세움 같은 큰 경기장에서 일종의 당시의 로마인들의 일종의 뭐라고 스포츠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여가를 보내는 방법이었을까요? 여러분 검투사와 혹은 사자와 그런 맹수와 대결을 시켜서 그걸 관람하고 즐기고 스릴을 느끼고 하는 것들이 일종의 로마인들의 또 다른 문화였던 것입니다. 근데 워낙 많은 맹수들이 죽어나가니까 로마에서는 각 지역에 나가 있는 아프리카, 지금의 유럽 나와 있는 그 파견군 사령관에게 그런 명령이 하달되었던 모양입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의 프랑스에 그 당시 이미 로마가 진출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합니다. 지금의 파리도 지금 남프랑스 지방을 가보시면 다 알 겁니다. 당시에 로마 라틴어로 불렀던 이름이 어딜 가더라도 그와 같은 콜로세움과 같은 일종의 원형 경기장이 도처에 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이 점령했던 곳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웬만한 점령지에 가면은 도시에 가면은 항상 원형 경기장이 남아있던 그 흔적이 있습니다. 남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에 가면은 오랑주나 아비뇽이나 큰 도시든 작은 도시든 대부분의 도시에 가면은 일종의 작은 콜로세움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왜 누굽니까? 고흐의 유명한 그림입니다. 아를로에도 있습니다. 아를로의 그 원형 경기장 바로 앞에가 고흐에 나오는 유명한 그림의 소재가 되었던 그 카페입니까? 남아 있죠.
거기 그것을 아렌느라고 불렀습니다. 원형기장이 아렌느. 그 아렌느가 도처에 있었습니다. 예, 프랑스 막공도 좀 남아 있고요. 흔적 남아있는 남프랑스는 대부분의 도시에 다 있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그 시절에 이미 프랑스 전역에 가까운 데가 로마의 하는 도시들이었죠. 그렇지만 지금의 프랑스는 그 당시에 프랑스는 로마와 같은 문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미개에 가까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훗날 계속해서 유럽인들이 갖는 그 고대 로마 문화 아니면 더 원류가 되는 고대 그리스 문화에 대한 일종의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일종의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것처럼이나 모든 우리 인간 문화의 원류는 출발지는 알프스 산맥, 유럽인들 볼 때는 알프스 산맥 남쪽에 로마, 그러니까 지금 이탈리아, 예.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더 깊은 원류는 고대 그리스의 그 높은 문명권 문화에서 나왔다. 그에 비해서 자기들은 열등하다라는 게 솔직한 프랑스 비롯한 유럽인들의 정서였습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여파가 베니스에 가보시면은 당시 베니스를 통해서 이태리에서 당시 이탈리아가 무역을 왕성하게 했을 때니까 우리 지금 흔히 마시는 커피들 이름이 전부 다 대부분 다 이탈리아 말로 되어 있다는 것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당시에 세계 각지에서 들어오는 문물들이 이제 베니스로 들어오면은 이제 커피도 들어왔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유를 넣느냐, 뭘 하느냐 전부 다 카페 라떼 붙이고 아니면 에스프레소라 그러고 이태리 말로 빨리 직급 우리말로 특급 직행 제일 빨리 그냥 뽑아내는 게 에스프레소겠죠. 압축해서 그다음에 라떼란 말이에요. 저희들은 우유입니다. 우유 탄 커피 카페 라떼 되겠죠. 카푸치노 호주는 뭡니까 커피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듯이 커피 또한 로마를 통한 그 뒤에 이태리를 통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자리에 가면은 그 유명한 베니스의 큰 유명한 광장이 있죠. 베네치아에. 거기에 괴테도 아니면 그 숱한 유럽의 프랑스나 특히 독일의 그런 그 문호들이 절겨 와서 살다시피 하면서 앉았던 자리, 누구의 자리라는 그런 것들가 여태까지 남아있답니다. 그때는 분명히 거기에는 그 역사를 알고 있던 유럽의 지식인들은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진정한 우리 문화의 원류인 그 뭐라고 말할까요? 오리진인 원산지인 우리는 흔히 원조라 그랬습니까? 원적지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 음미를 하고 옛날 문화를 느끼고 역사를 탐미하고 하는 것들을 더 즐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종의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그 열등의식이라 그럴까요? 높이 떠받드는 정신이랄까 분위기. 정확히 말하면 경향성. 문자도 거기서 건너왔지 않습니까? 라틴어를 통해서 에서 비롯되어서 그게 지어가 되었다가 일종의 사투리처럼 되었다가 번화된 게 그래서 로망스어게였어요. 로마어에서 라틴어가 변한 게 로마인들이 쓰던 언어가 로망이었습니다. 로마의 우리말도 영어도 그렇죠. 코리안 그러면 한국의도 되고 한국인도 되지만 한국어란 글자 언어가 되죠. 잉글리시도 마찬가지듯이
로마의 로만이죠. 로마 사람도 된 로마 사람이 쓰는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그게 로만입니다. 그리고 로마어로 쓰여진 이야기가 로만입니다. 또 이게 로마입니다. 당시에 라틴어로 쓰여진 행정, 법률 용어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종교였다 그랬죠. 중요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이른바 지배 계층이랄까요. 그래서는 라틴을 사용했습니다만은 일반 서민들, 당시 로마의 서민들은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뭐라고? 예, 자기들만이 쓰는 말, 로마인들이 쓰는 말, 로마언어로 주고받고 얘기도 짓고 의사소통도 하곤 했던 겁니다. 그러나 주류 문화는 여전히 라틴어였습니다. 로마도 시대는 내내. 그래서 유명한 로마 시대의 문호들은 대부분 다 라틴어로서 다 작품 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4세기경인가요? 로마 시대를 지냈네요. 그런 문화가 남아있다가 더 이상 라틴어로만으로 그런 역사가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라틴어로 사용하는 역사는. 그러다가 로마어로만 된, 즉 지배계층이 아닌 일반 서민들이 쓰고 있는 언어로서 된 이야기를 해보자. 그것만이 비로소 중세가 끝나갈 무렵에쯤에는 더 이상 라틴어는 우리랑 너무 거리가 먼 언어이니까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언어인 로만어로서 얘기를 쓰고 발표한다. 근데 로마인들의 저작거리에서 일반 서민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 순간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에다 대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우리나라 조선, 고려 통틀어서 중요한 법률, 행정 전부 다 한자 문화였습니다. 중국이 로마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유럽 혹은 프랑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한자. 중요한 문서일수록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알다시피 고려가요입니까? 고려가요 주로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쌍화점이 어떻고 서경별곡 이런 거 보면은 일공저공하여 낮에랑 지나왔는데 밤은 어찌 지내렸고도 있고요. 또 쌍화점처럼 아주 뭐라고 말할까요? 실제 당시 당대인들이 겪었던 쌍화점이라는 중국인이 하는 음식점이 있었나 봅니다. 쌍화점에 만두 사러 가니까 만두는 안 주고 주인이 내 손목을 잡더이다 든지 아니면 내님과 함께 댄잎 깔아서 뭐 사랑을 나누고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글로 표현된, 우리 말로 표현된. 마찬가지입니다. 이태리에서도 라틴어가 아닌 로마어로 놓은 얘기가 보카체고선 데카메론 얘기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흔히들 그걸 두고서 제대로 진짜 종교 중세의 기독교의 억압, 기독교 사용 우리는 사서상경 우리나라 같았으면 모노맹자에다가 시약에다가 주역에다가 중용하고 전부 다 한자로 되어 있는 사서상경 경전 그야말로 캐논이라고 부르는 경전 학문 법률 에서는 전부 다 한자어를 사용했죠. 그처럼 이탈리아에서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는데 비해서 이제 더 이상 그게 아니다 하면서 그 속에서는 인간은 사라지고 없었던 것 같아요. 각 개개인들
이른바 관념 속의 인간은 있을지 몰라도 개별자로서의 인간은 사라지고 없는, 그러다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자각이랄까요? 아니 일반 시민들, 서민들의 이야기들이 모여진 게, 그래서 제대로 된 인간이 이제 다시 태어난다 해서 르네상스라고 불렀죠. 다시 태어나는. 우리 문학사에서 문해부흥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말로 휴머니즘의 태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까? 르네상스를 그 핵심을 꼬집어서 이른바 인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인간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서상경에만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저작거리에 혹은 인간이 느끼는 동물로서의 본능적인 것도 또한 인간이라는 것들을 이제 선언한다는 그런 의미도 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문해부흥입니다. 그때 이탈리아에서 쓰이던 언어가 라틴이 아니라 더 이상 로마인들이 쓰는 언어, 로만. 그리고 그 내용은 흔히 알다시피 로망에서는 기사가 나오고, 그죠? 전투도 하고 결투도 하고 그 결과로서 뛰어난 승리한 그 멋진 기사의 백마탄 기사가 누구랑 숙녀와 사랑도 나누고 그런 얘기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게 영국까지 건너가면 영국 캔터베리 이야기도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캔터베리라는 성지를 찾아가는 사람들 간에 묵으면서 이건방에서 서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너나 데카메론과 같은 거죠. 데카메론도 일종의 여행담 같지만 가다가 한 열명입니까? 어디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이제 화산이든지 재난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갇혀 있으면서 서로 심심하니까 살아가는 재미있는 얘기를 합시다. 돌아가면서 데카가 12조 텐이란 말입니다. 열흘 동안에 10명이던가요? 돌아가면서 서로 했던 이야기. 열흘 가니까 100가지 이야기 나오겠죠. 그 얘기가 말하자면은 우리 교구에 신부님이 계시고 옆에 순정원이 있는데 딱 밤만 되면은 담을 넘어서 가서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순정원에서 아기가 나왔다는 둥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데카메론에 주로 있듯이 캔터베리 이야기도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진짜 인간이 다시 탄생한 것이다. 르네상스죠. 네, 그게 어쩌면 뭐라고 말할까요? 로망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청의의 의미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로마니까 당연히 로마의 되고 로마 사람도 되고 로마 사람 쓰는 언어이고 로마로 된 말들의 얘기들이 주둔 내용이 그러니까 로망스란 말에서 우리말에 자기들이 로망스라고 쓰기도 하죠. 로망 또 소설도 되기도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울러져서 프랑스를 포함한 특히 독일 이런 식의 스페인 할 것 없이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서는 로마를 바라보는 시선이 항상 고지대를 바라보는 듯한 그런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프랑스 역사뿐만 아니라 그 문화가 남아있는 소설 아니면 실제 그 사교계에 일어나고 있는 온갖 그 전통들 지금 거의 문화화 돼가지고 하나의 에티켓처럼 되어 있는 것들도 이런 뿌리 속에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대표님 보고서요. 다음 봅시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에 대한 존중 사상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고대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그 다음에 고대 로마가 제일 높은 문화권이니까 유럽에서 보자면
모든 판단 기준이 고대가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알다시피 문학을 비롯해서 모든 예술, 제일 먼저 출발했던 예술에 대한 정리되어 놓는 것이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의 라르 포에티카. 라르 포에티카란 말은 우리말로는 시학이란 말로 번역합니다. 포에티카, 예, 포엠이 시겠죠. 그 시의 이 말입니다. 포에티카는. 라르란 말은 아트란 말은 원래 기술이죠. 예, 그야말로 기술자 할 때 기술입니다. 예, 복수를 해가지고 아트는 예술이란 말로도 쓰고 하는데 라르 포에티카. 그래서 시술보다 시학이란 말로 우리말로 보통 옮기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예술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말하는 시는 지금 우리 말하는 문학 장르의 하나인 시에만 국한된 것으로 쓰이지만 이때 말하는 시란 것은 모든 예술 총망라한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에서 유명한 이야기들은 시는 세 개로 되어 있다. 서정시와 서사시와 극시로 되어 있다. 서정시는 어떠고 서사시는 어떻고 극시는 어떻다. 극시 이 중에서 제일 나은 극시인데 극시 중에 제일 뛰어난 극시도 세 가지가 있다. 희극이 있고 비극이 있다. 두 가지군요. 근데 비극이 제일 뛰어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극은 어떻다 하고 뭐 어떻고 규정한다 그럴까요? 분류하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어떻다 해야 한다. 이런 당위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예, 그게 쭉 지켜져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거기에서는 말하자면은 3막으로 되어야 되고 5장을 좋고 운을 맞추고 이런 얘기가 나올 테니까 쭉 존중해 옵니다. 프랑스에서도 문해사조 계속 이걸 존중해 왔다 보니까 고전주의라는 저 뒤에 나옵니까? 고전주의죠. 17세기 말까지 계속해서 고전주의란 말 자체가 클라시시즘이라고 프랑스 말로 쓰고 있는데요. 무슨 주의하면 이스մ입니다. 이스մ. 근데 클라시시즘가 아니고 클라시시즘이라고 부르는 부터가 고전주의 밑에 부분 보세요. 철자를 유심히 보십니다. 낭만주의 할 때 로망티즘입니다. 로망은 이즘만 붙입니다. 근데 클라시시즘, 이게 중첩돼 보이는데 이게 바로 이탈리아어가 이렇게 합니다. 고전주의가 높이 보는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를 높이 치듯이 그 로마의 후손인 이태리의 흔적을 그대로 따라했을 때입니다. 클라시시즘이라고 부르는 부터가 이미 이 명명 자체가 지금 우리 당대 우리보다 앞섰던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를 높이 치는 정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흔적 같아요. 그래서 18세기에 이른바 우리는 계몽주의라 그러죠. 계몽주의 시대 직전 그 중간에도 한번 큐르헬레 des anciens et des modernes라고 프랑스인들이 부르고 있는 큐르헬레 분쟁, 논쟁, 싸움입니다. 논쟁입니다. 이 말이 신구 논쟁, 새로운 모데르를 신이라고 봤겠죠. 옛날 시대, 앙센, 옛날 사람과 오늘날의 사람들의 그 논쟁입니다. 옛날 사람이 뛰어나냐, 오늘날 사람이 뛰어나냐에 관한 논쟁입니다. 아까 잠시 제가 얘기했듯이 아니 쭉 역사가 흘러왔다면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그 온갖 기술이나 학식을 붙여왔기 때문에 오늘날도 옛날처럼 높이 될 수 있다. 옛날보다 뛰어나다가 아니었어요. 옛날 우리 오늘날 사람도 예전 고대인들만큼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당시 그 주류 제도권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겁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쉽게 말하자면 어떻게 우리 조선이 중국만큼이나 아래면 모를까, 이런 식의 논쟁입니다. 이런 논쟁이 일어났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시피 고대에 대한 존중, 고대를 높이 치는 일종의 4대 사상 같은 것들을 엿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17세기, 8세기 이때까지만 해도 문해사조는 클라시시즘, 그런 고전주의, 예, 아까 위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시작에서 말하는 그 원리를 그대로 따라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규칙을 엄청 강조하고 규칙 준수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규칙이 제일 많이 발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연극이라는 장르이고요. 그 안에서 보면 3단일 법칙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트로아시 유니테. 유니테란 말이 3단의 단일이란 말이 유니테입니다. 단일, 하나다 말이야. 하나로만 되어 있는 게 3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연극을 할 때는. 유니테. 이 뭐냐? 시간. 뭐라고 말할까요? 과거, 현재, 미래가 들어가고 이럴 때 곤란해집니다. 장소도 하나의 장소입니다. 주로 궁정의 어떤 입구라든지 거실이라든지 딱 한 장소. 그 다음에 사건도 한 사건만 가지고 쫙 얘기됩니다. 이런 식으로 3단일 법칙, 시간, 장소, 사건, 3단일 법칙을 준수해야 된다. 이런 식의 법칙에서 알 수 있다시피 고전주의는 고대부터 내려오는 그런 규칙과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서 유명합니다. 알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까 신문 논쟁에서 싹이 나왔지만, 아니 오늘날 사람도 과거와 같은 그런 높은 경지에 비슷하게는 도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17세기부터 했던 18, 9세기 때까지 여전히 이런 클라시시즘의 전통에 젖어 있었더랬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러다가 오늘날 이야기 시작되는 낭만주의가 이제 프랑스에서 싹을 틔웁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이번 주 계속 초반부에 시행할 앞부분에 전기낭만, 프레로망티즘, 아까 클라시시즘하고 좀 다르죠? 의미 처리가 로망티즘, 있습니다. 낭만주의인데 프레는 앞서 있던 비교적 앞선 부분을 전기낭만주의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두 사람을 그럴 수 할 수 있는데, 저번 시간에 우리 과제로서 보았던 마담 드 스탈, 여러분들 읽을 때 발음 한창 고심하셨죠? 알다시피 불의 음운 철자 기호에서 모음이 2개 올 때 두 번째 트레마가 있으면은 따로따로 발음하라는 그런 기호를 아시잖아요. 그럼 스타엘, 노엘 하듯이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스타일이라고 부를까 선생님은? 궁금했었죠. 그때 여러분 과제에서 봤을 겁니다. 알다시피 서구의 여성들은 성이 한번 바뀌죠. 태어날 때 아버지의 성이고 결혼을 하면은 남편의 성을 따릅니다. 홀스타인 스탈이라는 어디 사람? 스웨덴인가요? 예. 그 사람의 부인이 되면서 그건 무슨 귀족이었죠. 예. 그래 마담 드 스탈. 그 철자법을 읽는 것은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나라를 따르는 게 예의라 그럽니까? 일본 수도가 도쿄죠. 한자 써놓고 동경. 그러면 그 일본 사람은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가령 우리나라 서울인데 뭐 일본 사람들은 뭐 한양을 갖다가 일본식 이름으로 부를 수 가지고 한다면 어색하겠죠. 우리가 들으면 예 발음도 마찬가지겠대요.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이걸 스탈이랍니다. 그래서 스탈 부인입니다. 마담 드 스탈. 예, 아주 풍우나 남자가 보통 풍우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청계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예, 루이 16세입니까? 예, 뭐 재상도 지냈고 아버지가 네케르 재상의 뭐 밑에 수도 있었고 했던 분에 그리고 전 유럽을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 번 더 스탈 부인의 국적이 프랑스가 아니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국적이란 게 없었습니다. 그 시절은 아직 국가란 게 지금처럼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좀 아직은 형성되기 직전이고요. 스탈 부인은 정확히 말하면 주네부인입니다. 지금의 스위스의 제네바죠. 주네비앵이라고 할까요? 주네브에 있다가 파리에서 나서 아버지랑 살다가 주네브 또 돌아가고 망명했을 때 어쩌고 왜 아주 파란만장했습니다. 전 유럽을 돌면서 고급 문화를 겪고 경험하고 이 스타일 분이 썼던 글이 여러 편이 있는데 아주 획기적인 글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보아야 될 게 문학론이라고 했습니까? 짧게 말해서 문학론인데 원제목은 봅시다. 넬라 리테라티르 여기까지는 문학에 관해서죠. 문학론이죠. 근데 그 다음 말을 봅시다. Considérer dans rapport avec les institutions sociales. considérer 고려하다, 간주하다, 그죠? 어디에서 그런 dans rapport avec 뭐뭐와의 관계 속에서 본 문학에 대해서입니다. 뭐뭐의 관계에서 고려한 문학이란 말이죠. rapport 관계란 말입니까? 예, avec 뭐와 les institutions sociales, institution 제도죠. 어떤 사회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본 제도도 되고요. 온갖 기존에 갖춰 있는 설비, 설치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인 여건과의 관련 속에서 본 문학이죠. 이 제목 자체가 암시하는 게 있을 겁니다. 앞에서 잠시 볼까요? 예, 고전주의라든지 고전주의 원료가 될 수 있는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에서 말한 것은 장르별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문학은 뭐다, 아까 뭐랬습니까? 서사시는 뭐고, 서정시는 뭐다, 딱딱 극시에서도 극은 희극과 코미디와 트라제디고, 트라제디는 공포와 애련을 낳아야 되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장르에서 문학은 문학이죠. 비극은 비극이고 비극은 삼막사장으로 되어 있고 어쩌고 3단일 법칙을 따라야 되고 딱 정해져 있는데 비해서 이 스타일부인을 볼 때는 문학을 이런 관계 속에서 고려해 본 문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이란 게 정해져 있고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걸 이미 이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은 사회제도 다른 제도도 있겠지만 특히나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다뤄볼 거는 기후입니다. 클리마. 기후가 온화한 남유럽 지방의 어떤 문학과 기후가 아주 열악한 태양도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고 춥고 구름도 많이 끼고 태양도 보이지 않는 북방 지방의 문학과 지중해 연안에 아주 날씨가 좋고 시야도 훅 트있고 온화하고 이런 식의 기후 속에서 나오는 문학과 혹은 인간성과 문학 또 북방의 문학은 다르다. 그러면서 은근히 남방 사람들은 여건이 좋기 때문에 기후 여건, 주변 여건, 사회 제도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뭐라고 말할까요? 자기 독립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해질 수 있다. 그에 비해서 북방 사람들은 아니다. 모든 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자연 여건이 특히 기후에서부터 자존, 자립, 독립에 대한 의지는 엄청 강하다. 그래서 그런 정신이 일찍이 비롯돼서 드러난 것이 호망티스입니다. 낭만주의라고 하죠. 개인의 뭐라고 할까요? 독립, 자주, 자존 아주 강렬한 것이 로망티스입니다. 그에 비해서 남반구의 온화한 기후에 있는 풍토의 속의 사람들은 뭐라고
아까 말한 고전주의라든지 이런 식의 규칙을 준수하면서 하는 것이 이른바 남방 문화에 비해서 북방 문화는 일찍이부터 낭만주의에 이미 더 자기가 말할 때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더 새롭고 더 뛰어나고 혹은 더 인간적이고 그런 의미가 가미되어서 낭만주의를 처음으로 소개합니다. 프랑스 문단에다가. 이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작가가 있다면 르네 드 샤토브리앙이라는 작가입니다. 샤토브리앙 이 작가의 또 다른 이름에 보면 프랑스와 르네 본명이죠. 빅곰 드 샤토브리앙. 여러분들 알다시피 마담 드 스탈 르네 드 샤토브리앙 이 드란 말은 물론 영어의 오브 같은 거죠. 도형 폰 같은 거죠. 어느 뭐의 이 말인데 문자 그대로는 여기서 잠시 얘기한다면 귀족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네, 그건 다음에 우리 개강하고 난 뒤에 정식에서 더 깊은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 샤토브리앙 짧게 말씀드리면 샤토브리앙의 이런 아달라나 흐네나 이것도 합친 뭐 제니드 크리스타니스m 저 기독교의 핵심 정수 이런 식의 1801년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210년입니까 20년 전입니까 예, 나온 써인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들이 나오자 당대 프랑스의 젊은이들 특히 청춘 젊은이들은 선풍적인 어떤 이른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표현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이 작품들의 약간의 맛을 이제 경험 보실 텐데 흔해 나오는 어떤 대목들을 보더라도 한 대목을 읽어보아도 이게 과연 그 이전 시대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우리가 맛만이라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당대의 그 19세기 초반에 낭만주의가 태동한 프랑스의 낭만주의 태동할 때의 모든 젊은이들이 샤토브리앙의 소위 팬덤이랍니까? 그렇게 힘으로져 갔답니다. 그건 그 뒤에 나오는 뭐 위고나 혹은 발자크나 스탕달이나 이런 작가들에게까지도 한때는 샤토브리앙처럼 멋진 글을 쓰겠다 이런 것들이 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만 할까요? 이게 일시정지입니까? 이래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녹화정지가 예. 자,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합시다. 여러분들 코로나 시절에 우선 만사 부려 튼튼입니다. 자기 몸 주변 잘 튼튼하게 지키시고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겠습니다.